나와 이웃,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식탁 위 변화를 위한 음식 철학 책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세상의 모든 음식의 법칙 푸드룰입니다. 마이클 폴란 지음, 서민아 옮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할까?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할까? 세 번째,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쉬운 법칙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절판된 책이지만 정말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출간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음식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책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읽어보고 일상생활에 적용해보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먹는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론 좀 쓸데없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왜 쓸데없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부터 살펴보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이런저런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의지하고 있다. 가령 의사들이 저술한 식습관에 관한 책들, 영양학 분야에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을 설명하는 대중매체들, 정부의 자문기관, 날로 급증하는 식품의 건강기능 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에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주문할 때나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끌고 지나갈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왕왕 울려댄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에는 엄청난 양의 생화학 용어들까지 용케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다.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포화지방, 오메가3 지방산, 탄수화물, 폴리페놀, 엽산, 글루텐, 생균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요즘엔 누구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니 참 별일도 다 있다. 이제는 음식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칼로리는 물론 음식 속에 포함된 좋고 나쁜 영양소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잘 먹기 위한 비밀을 간직한 음식 속에 보이지 않는 특징들을 살펴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음식에 대한 과학적 정보 혹은 사이비 정보들을 잔뜩 섭렵해 왔는데도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은지 아직도 확신이 없다.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괜찮은 걸까? 좋은 지방은 많이 섭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과당이 많이 함유된 옥수수 시럽 같은 나쁜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게 좋겠지? 글루텐은 얼마나 섭취하는 게 적당할까? 인공 감미료를 첨가해도 괜찮을까? 아침에 이 시리얼을 먹으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저 시리얼은 심장마비를 예방해 준다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아침에 먹은 시리얼 한 대접은 대체 언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몇 년 전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며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먹는 음식과 건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라는 단순한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섰다. 나는 영양학 전문가도 과학자도 아니며 단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이런 솔직한 질문에 해답을 찾고 싶은 호기심 많은 저널리스트일 뿐이다. 연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문제가 마치 짙은 회색 구름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방 대 탄수화물 간의 장기전, 섬유질에 관한 소규모 충돌, 건강 보조식품에 관한 열띤 논쟁 등을 샅샅이 조사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영양학의 전체적인 그림이 차츰 단순 명료해졌던 것이다. 사실상 영양학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영양에 대해 훨씬 아는 것이 없다는 걸,
너그럽게 말해 영양학은 아주 젊은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나 할까? 영양학은 탄산음료를 한 모금 마실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근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많은 내장기관 가운데 하필이면 왜 위장 속에 그토록 많은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지금도 고군분투 중이다.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과제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영양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밝혀지긴 할 것이다. 하지만 영양학자들 스스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대답한다. 하긴 그들 말 맞다나 분명한 답을 들으려면 아직 멀긴 하다. 어쨌든 영양학이 시작된 지는 그래봐야 고작 2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영양학은 1650년대 사람들이 전도유망하게 여기며 매우 흥미롭게 지켜봤던 외과 수술과 거의 유사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영양학을 외과 수술처럼 실생활에 적용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 생각에는 당분간 좀 기다려야 할 듯하다. 어찌됐건 나는 영양에 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까지 샅샅이 공부했다. 그런데 오히려 음식과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몇 가지 사실들이 너무도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그림이 단순해졌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식생활과 건강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영양에 대해 옥신각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이 매우 확고부동해 이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식단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다. 사실 1. 소위 말하는 서양식 식단이 일반화된 나라의 국민들은 예외 없이 서양식 질병이라고 하는 비만, 2형 당뇨병, 심장혈관계 질병, 암 등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사실상 거의 모든 비만과 2형 당뇨병, 심장혈관계 질환병의 80%, 모든 암의 3분의 1 이상이 이런 서양식 식단과 관련이 있다. 미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4가지 종류의 질병이 바로 이런 식단과 관련된 만성 질환들이다. 영양학에서 논쟁의 주제로 삼는 것은 식단과 질병과의 확고부동한 관계가 아니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 서양식 식단에서 범인이 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이다. 범인은 포화지방일까? 아니면 정제된 탄수화물, 부족한 섬유소, 트랜스지방, 오메가6 지방산, 아니면 무엇일까? 범인이 무엇이 됐든 중요한 사실은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식단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사실 2. 대단히 광범위한 종류의 전통 식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만성질환을 앓지 않는다. 이런 전통 식단들은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식단, 그린란드의 이누이 쪽은 주로 바다 표범의 지방을 먹고 살아감.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높은 식단, 중앙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주로 옥수수와 콩을 먹고 살아감.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식단,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은 주로 소의 피, 육류, 우유를 먹고 살아감. 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단을 망라한다. 다소 극단적인 3종류의 식단을 예로 들었지만 보다 잡식성 음식을 섭취하는 전통 식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이 제시하는 바는 인간의 이상적인 식단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워낙 잡식성 동물이라 광범위한 종류의 다양한 음식과 제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식단에 절묘하게 적응하며 산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섭취하는 비교적 새로운 방식의 서양식 식단은 예외라는 것이다. 먹으면 10중 8구 병이 나는 음식을 만들어내다니
문명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물론 요즘 사람들이 과거 조상들보다 혹은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사는 일부 부족들보다 대체로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인의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된 건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어린이의 건강이 개선된 때문이지 결코 식단 덕분이 아니다.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서양식 식단을 중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서양식 식단이 된통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상당히 빨리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연구 자료도 있다. 연구조사 결과 전형적인 미국인이 서양 식단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80%까지 줄어들고 이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90%,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70%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확고한 사실이 영양에 대한 연구나 식단에 관련된 공익건강 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연구 결과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서양식 식단에 유해한 영양소를 파악해 식품 제조회사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식품이 변형되지 않고 본래 영양소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약회사의 촉구에 아예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먹은 후 복용할 해독제를 제조해 판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왜냐고? 서양식 식단은 회사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어떤 음식이든 가공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의료업계도 만성질환을 예방할 때보다 치료 시 더 많은 돈을 번다. 미국만 봐도 매년 지출하는 의료비 2조 원 이상 가운데 4분의 3이 치료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거론하기 버거운 문제는 넘어가고 대신 양질의 영양소 및 유해한 영양소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영양소가 몸에 좋은지,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새로 실시하는 연구들이 알아서 확인해 줄 것이다. 하지만 영양학과 관련된 전체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양소가 몸에 좋은지 혹은 나쁜지 확실하지 않다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산업 분야는 혼란조차 수익성으로 이어지니 말이다. 일단 영양학 전문가는 꼭 있어야 하고 식품 제조업체들이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을 개량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며 이런 문제를 지켜보는 언론 매체 종사자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한동안 줄기차게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모두가 이익이다. 음식을 먹는 우리를 제외하면.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가 온통 혼란스러워하는 현상이 얼마나 유용한지 깊이 통감한다. 나 같은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분석하는 문제의 해답이 지나치게 단순하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 실제로 나는 굉장히 불안한 순간을 맞은 적이 있다. 지난번 출간한 책 마이클 폴란의 행복한 밥상을 위해 2년 동안 영양소 연구를 했는데 대체 뭘 먹어야 하나 하는 어쩌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이 결코 복잡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상 단 9개의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그랬다. 음식을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되도록 식물을 먹어라.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영양학이라는 늪지대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단단한 바닥 한뙑기를 발견한 것은 다시 말해 무슨 생화학 전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몇 마디 단어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소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했는데 담당 편집자는 이보다 몇천 단어는 더 많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좋은 방안이 떠올랐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왜 그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나 하는 내용은 분명 자세히 풀어놓을 가치가 충분했으며 마침내 그 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이 책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에 출간된 책과 많이 다르다. 이 책은 이론과 역사, 과학적인 설명과는 거리가 멀고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과 실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 속에서 나는 제대로 된 음식을 적당히 먹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서양식 식단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작 9마디면 끝날 조언을 포괄적인 법칙으로 혹은 개인적인 방침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인 연구들이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영양학 용어나 생화학 용어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반과학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법칙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과학과 과학자들을 10분 활용했다. 하지만 이 책이 영양학 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세상에는 영양학이 아니더라도 음식에 대해 똑똑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다른 방식과 다른 용어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양학이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기 오래전부터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왔다. 노화방지제가 뭔지 몰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그 방법을 배웠을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 그리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에게 배웠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 방법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음식에 대한 지혜는 다양한 장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진화 과정의 정수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요인이 식습관, 음식의 조합, 식사 예절과 법칙, 금기, 매일 혹은 계절별 관습뿐 아니라 기억할 만한 속담과 격언 등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이 모두 옳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검토 결과 그 중에는 미신과 다름없는 근거 없는 말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 음식지혜 가운데 상당수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한 지혜를 거르고 걸러 건강하고 행복하게 먹기 위한 64개의 단순한 법칙으로 추렸으며 이 법칙들을 과학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명했다. 물론 전통 문화가 오랜 세월 체득해온 것을 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다른 용어들 혹은 다른 지식의 과정이 종종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다. 가령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물질은 기름에 용해되므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곁들여 먹는 전통 방식을 이용하면 리코펜을 체내에 흡수시키기 쉽다는 사실을 최근 과학자들이 확인했을 때처럼. 또한 영양소에 대한 설명은 자제했다. 영양소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영양소만 다루면 음식에 대해 보다 중요한 다른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워져서다. 음식은 각 영양소의 총체라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들 영양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렴풋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건강에 대한 보다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것은 음식을 어느 정도로 가공했는가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음식을 가공할수록 영양소는 파괴되고 유독성 화학물질이 더해질 뿐 아니라 음식이 체내에 보다 쉽게 흡수되어 인슐린과 지방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공식품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물질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많은 법칙들은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나는 이런 식품을 음식처럼 생긴 먹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부르고 싶다. 을 피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책의 법칙은 내가 작성했지만 내용 그 자체는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음식 문화의 일부이며
우리도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선조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담겨 있다. 나는 다방면의 자료로부터 먹는 것에 대한 속담과 격언들을 수집했다. 민속학자와 인류학자, 의사, 간호사, 영양학자, 간호사뿐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 할머니들, 증조할머니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세계의 대륙을 돌며 연설을 하면서 내 독자들과 학회의 청중들에게 음식의 법칙을 구하려 애쓰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법칙들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도 만들었다. 뉴욕타임스 블로그 웰에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의견을 올려달라고 딱 한 번 요청했는데 세상에나 2,500건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의견이 대단한 의미를 지닌 건 아니지만 많은 의견이 큰 도움이 됐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에 의견을 제출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 이러한 법칙들을 한데 모으면 대중을 위한 음식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종의 합창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이 책을 펴내면서 한 일은 이런 지혜들을 생각해냈다기보다 그것을 정리하고 조사했다고 하는 편이 옳겠다. 나는 과학과 식품산업, 정부의 목소리보다 이러한 합창 소리가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와 음식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책에 소개한 64개의 법칙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백한 몇 개의 법칙을 제외하면 각 법칙마다 한두 단락 정도 설명을 덧붙였다. 많은 부분이 유사한 내용을 전달하므로 모든 법칙을 배우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법칙 11번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음식은 피한다. 법칙 7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발음하기 어려운 성분을 피한다는 둘 다 지나치게 가공 처리를 한 음식처럼 생긴 물질을 장바구니에 넣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얼마 안 되는 이 법칙들이 충분히 흡입력을 발휘해 주길,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꼭 각인되어 주길,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주길, 이 법칙들을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이 법칙들이 적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방침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식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광범위한 지침일 뿐이다. 법칙 36번. 우유 색깔을 변하게 하는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같은 일반적인 방침을 기억한다면 슈퍼마켓에서 어떤 시리얼을 선택할지 결정하느라 일일이 성분 표시를 읽어가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한 이러한 방침들은 식생활을 위해 고안한 일종의 알고리즘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아무거나 법칙 몇 개를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건강을 위한 최고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1부, 2부, 3부가 저마다 식생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칙을 선택할 땐 세 부분에서 최소한 각각 하나씩을 선택해야 한다. 1부는 음식을 먹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을 읽다 보면 현대에서 먹을거리를 찾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일부의 법칙들은 음식처럼 생긴 먹을 수 있는 물질과 진짜 음식을 구분하도록 돕는 여과장치를 제공한다. 대체로 식물을 이라는 부제가 달린 2부는 진짜 음식 가운데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돕기 위한 법칙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부제가 달린 3부는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매일 적당한 식사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 단순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 일련의 방침을 제공한다. 지금은 이 두 가지 목적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책을 들여다본 후에는 생각이 바뀔 것이다. 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음식의 법칙 푸드룰 서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굉장히 귀엽다고
그리고 신선하다고 느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처럼 생긴 먹을 수 있는 물질. 도대체 음식처럼 생긴 먹을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 대략 상상은 가지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는 음식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함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이클 폴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정말 음식을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법칙들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각각 1부, 2부, 3부에서 랜덤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법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이 세 가지만큼은 한번 내가 적용해 봐야겠다 생각하시고 음식을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1부의 법칙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법칙 9번이 나왔습니다. 이름에 저칼로리라든가 저지방, 무지방이라는 신조어가 따라붙는 식품은 피한다. 네, 되게 의외인 법칙이죠. 보통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왜 이런 식품을 피하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통 음식의 저지방화, 무지방화를 이뤄보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저지방 식품을 먹으면서도 점점 뚱뚱해지고 있으니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음식에서 지방 하나만 빼면 살찌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 오산이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도 살이 찌고 대부분의 저지방, 무지방 식품의 경우도 식품의 맛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을 들이붓는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영양소, 지방을 악마처럼 취급해 놓고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영양소는 이 경우 탄수화물, 아마 좋을 거라며 마구 면죄부를 제공해 결국 그것만 잔뜩 먹게 만들었다. 그러니 1970년대 후반 저지방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실제로 미국인들은 훨씬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과 1970년대 후반에 비해 현재 남성의 평균 체중은 7.7kg, 여성의 평균 체중은 8.6kg이 더 나간다. 따라서 설탕과 소금으로 중무장한 저칼로리 식품을 폭식하는 것보다 진짜 음식을 적당히 먹는 편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파트 2 한번 랜덤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파트 2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할까에 대한 답입니다. 네, 푸드룰 35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음식을 먹는다. 자연 상태의 당분은 거의 섬유질에 쌓여 있어 몸속 흡수가 느리므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기 전에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과즙을 마시는 것보다 과일 자체를 먹는 것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액상 형태로 칼로리를 섭취하면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많이 먹게 되고 살이 더 찌게 된다. 인간은 젖을 뗀 후에도 액체를 통해 칼로리를 흡수하는 아주 희귀한 포유류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단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이 사실도 같이 기억하자. 몸에 좋은 탄산음료 같은 말도 안 되는 음료는 세상에 없다는 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한 개의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3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에 대한 답입니다. 네, 법칙 47번. 심심할 때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먹는다.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는 심심해서 먹고 흥을 돋우기 위해 먹고 스스로에게 위안이나 보상을 주기 위해 먹는다. 그러나 그 전에 왜 먹는지 생각해보고 정말로 배가 고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먹는 도중에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가 고픈지 알아보기 위해 옛날부터 내려온 방법 하나. 사과 하나를 뚝딱 해치울 만큼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게 아니다. 먹는 걸로 우울증을 해소하려면 이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음식의 법칙, 푸드룰 함께 나눠봤습니다.
들으시면서 공감이 갔던 내용들, 신선했던 내용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용들 댓글로 한 번씩 적어보시면 보다 이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